4세기 말 한반도와 만주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한 영웅,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으로 만든 왕. 그 이름 광개토대왕. 374년 18세의 나이로 즉위한 고구려의 새 군주.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더 넓어져야 한다. 4세기 말 동아시아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멸망한 후 5호 16국의 분열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고구려 19대 왕으로 즉위한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그의 본명은 담덕이고 시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 안호태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은 넓게 땅을 열어젖히고 토지를 개척한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할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궁양왕 때부터 백제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한강 유역까지 잃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선비족과 거란족이 끊임없이 침입해왔고 동쪽의 동부여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광개토대왕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고구려가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위와 함께 대대적인 군사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먼저 군제를 정비했습니다. 기존의 부족 중심 군사 조직을 중앙 집권적 군사 조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통솔하고 유능한 장군들을 발탁하여 각 방면군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무기와 전술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철제 무기의 품질을 높이고 기병 중심의 기동전술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철갑기병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이었습니다. 말과 기병 모두 철갑옷으로 무장한 중기병 부대는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강력했던 백제군을 무찔러 한강 유역을 되찾았습니다. 백제는 두려움에 떨며 굴복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첫 번째 군사행동은 백제 정벌이었습니다. 백제는 당시 한반도 중부와 남서부를 아우르는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근초고왕 시대부터 백제는 고구려와 치열하게 경쟁해왔습니다. 특히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등 고구려는 백제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강 유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도 백제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런 굴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위 직후인 391년 그는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의 기세에 압도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이 백제군 진영을 가르며 돌진하자 백제군은 무너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백제의 주력군을 격파했습니다. 백제왕 아신왕은 왕성에서 나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승리의 조건으로 한강 유역의 반환과 함께 백제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은 것은 고구려에게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로서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한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인구를 확보할 수 있어 국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제를 굴복시킨 광개토대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제의 동맹인 가야와 외까지 압박했습니다. 가야 지역의 여러 소국들이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외는 한반도 남부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북방으로 군사를 돌렸습니다. 숙신과 거란을 정벌해 만주 벌판을 지배했습니다. 그곳은 곧 고구려의 땅이 되었습니다. 남쪽에서 백제를 굴복시킨 광개토대왕은 이제 북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만주 지역에는 여러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숙신과 거란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숙신은 만주 동북부에서 수렵과 어업으로 생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활쏘기에 뛰어났고 용맹했지만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은 몽골계 유목민족으로 기마술에 뛰어났고 종종 고구려의 북방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들을 각계격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숙신정벌에 나섰습니다. 395년 광개토대왕은 친히 대군을 이끌고 숙신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고구려군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뚫고 숙신의 본거지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숙신족들은 게릴라전으로 저항했지만 고구려군의 조직적인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공성 무기들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숙신의 산성들이 하나둘씩 함락되면서 숙신족의 저항은 무너졌습니다. 숙신 정벌이 끝나자 광개토대왕은 바로 거란 정벌에 나섰습니다. 거란족은 기동력이 뛰어난 기마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기병을 주력으로 하여 거란족과 맞섰습니다. 고구려 기병과 거란 기병 간의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기병의 우수한 무기와 조직력이 거란족을 압도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거란족이 패배하면서 그들의 많은 부족이 고구려에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광개토대왕은 만주 대부분을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송화강 일대부터 흥안령 산맥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고구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였습니다. 만주 정벌의 의미는 영토 확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중국 본토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쪽의 강국 동부여. 광개토대왕은 그들의 왕을 포로로 잡고 나라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동부여는 부여의 후예로서 만주 동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와 같은 계통의 민족이었지만 고구려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동부여는 특히 두만강과 송화강 일대의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철광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숙신족과의 교역을 통해 모피와 특산물을 확보하여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동부여가 고구려의 동북방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부여를 복속시키면 만주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98년 광개토대왕은 동부여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동부여의 수도를 향해 신속하게 진격했습니다. 동부여군은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도 고구려의 민족답게 뛰어난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전술과 고구려군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동부여의 주력군이 괴멸되면서 동부여왕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왕이 포로가 되자 동부여의 저항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각지의 성읍들이 잇따라 항복하면서 동부여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동부여 멸망은 만주 지역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만주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더 이상 동쪽에서 위협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동부여의 인력과 자원도 고구려의 것이 되어 국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후연을 격파하다 만주의 강국 후연마저 그의 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기병은 초원을 질주했고 후연은 무너졌습니다. 후연은 모용씨가 세운 선비족 국가로 현재의 요령성과 하북성 일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후연은 특히 기병이 강했고 중국식 행정제도를 받아들여 안정된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동 지역을 장악하여 고구려의 서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서쪽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연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연은 고구려보다 먼저 요동 지역에 진출하여 고구려의 세력 확장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광개토대왕은 후연 정벌을 결행했습니다. 이번 원정은 이전의 정벌과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고구려 전체의 정예 병력이 동원되었고 광개토대왕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어 직접 지휘했습니다. 고구려군과 후연군의 결전은 요동 평야에서 벌어졌습니다.
양군 모두 기병을 주력으로 한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기병 대 기병의 충돌은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전투 초반에는 후연군이 선전했습니다. 그들의 기병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려군의 우세가 드러났습니다. 고구려 철갑 기병의 파괴력과 광개토대왕의 뛰어난 지휘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결국 후연의 주력 기병이 괴멸되면서 후연군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후연의 모용성이 패사하면서 후연은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후연 격파는 고구려가 중국 본토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한반도 남부를 침략하던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가야와 신라까지 보호하며 고구려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걸쳐 왜는 한반도 남부에 자주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가야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신라는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왜구 토벌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400년 광개토대왕은 5만 대군을 신라에 파견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신라군과 연합하여 왜군과 대결했습니다. 고구려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야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왜군은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중장 기병과 강력한 보병이 왜군을 압도했습니다. 왜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고구려군은 계속해서 왜군을 추격했습니다. 왜군이 다시 침입해올 때마다 고구려군이 출동하여 격퇴했습니다. 결국 왜는 한반도 남부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왜구 격퇴는 한반도 전체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하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가야 지역도 왜의 침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맹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치세 22년 동안 고구려의 영토는 5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 결과 고구려의 영토는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북으로는 흥안령 산맥까지, 남으로는 한강 유역까지, 동으로는 동해안까지, 서로는 요하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한반도와 만주 대부분, 그리고 몽골과 러시아 일부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영토 확장과 함께 고구려의 국력도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했고 군사력은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력도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교역을 통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구려는 이제 중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여러 왕조들도 고구려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고구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고구려를 발전시켰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했고 불교를 공인하여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광개토대 왕릉비는 그의 업적을 기록한 소중한 사료입니다. 이 비석에는 그의 정복 활동과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락대왕이라는 시호로 불린 그의 이름답게 그는 고구려를 영원히 빛나게 만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백제, 숙신, 동부여, 후연, 왜구까지 그 누구도 광개토대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락이라는 그의 연호처럼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빛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413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교적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이룬 업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한반도의 소국에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정신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평양 천도와 백제 공격 등을 통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토를 넓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웅대한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을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작은 나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